안녕하세요.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간호사 김미경입니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께 다가가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올 상반기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작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국민들은 36.8%로 OECD 국가들 중 한국이 1위라고 합니다. 저희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주제로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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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호철이라고 하고요. 2012년부터 천안 아산 지역에서 마음 건강 또는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이란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는 코로나로 자가 격리 중인 시민분들에게 심리지원 전화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격리자분께서 너무 우울해요. 코로나 블루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코로나 블루는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블루스 음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브루스라고도 하고요. 네. 블루스 음악 들어보면은 경쾌하고 신난다기보다는 보통 무겁고 어둡죠. 이게 영어 단어 침울하다는 뜻의 블루를 이름에 활용을 해서 네. 부르는 서양 대중음악의 한 장르인데요. 지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무겁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같이 우울해지는 개인의 마음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의 블루가 블루스 음악에서 네. 블루이군요. 코로나 블루, 블루라는 말만 했지, 블루스 음악 할 때 그 블루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이라는 다양한 신종어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저도 이번에 물어보셔서 처음 알았어요. 블루는 우울하다 할 때 블루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이유로 시작해서 소위 코시국에 자꾸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누구랑 자꾸 싸우게 된다. 신경질이 난다. 뭐 이런 상태를 코로나 레드라고 하고 그 우울과 분노를 넘어서 절망 상태로 갔을 때 블랙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쉽게 화가 나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다가 자꾸 싸우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심각해지면 절망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모두 코로나로 인한 정신 건강의 위기고 크게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의 맥락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명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 뭐 이런 표현들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자꾸 개념이 세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새로 응용되고 만들어져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거나 일부 활용되는 것뿐이지 의학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블루로 무기력하다, 자존감이 저하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 블루는 기본적으로 기분 저하나 우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울이라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 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우울증의 증상들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네. 당연히 감정 불안정이나 기분 저하가 우선 있겠고요. 식욕 저하, 수면이 줄어든다든가 반대로 과다해지는 문제가 동반될 수 있어요. 만사 귀찮아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변화가 생기고요. 네.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든가 쉽게 피로해지고 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기력하다고도 표현하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되고 미루게 된다든가 예를 들면은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우리 주부님들은 평소 잘해오던 집안일 등의 가사를 더 하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면은 괜히 애한테 짜증내게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자기 퍼포먼스가 나와주질 않아서 상사한테 질책을 받는다든가 스스로 괴로워하게 되기도 하죠.
또 요즘 몇 년 전부터인가 자존감이라는 게 사회적 화두잖아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괜찮은가, 만족스러운가,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우울해지면은 자기에 대한 평가가 아주 박해져요. 똑같은 난데도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해놓은 게 별로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뭐 그렇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괜찮게 유지해오던 자존감의 손상, 이것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자존감 관련 책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자존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자존감의 손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가 될 수도 있고, 그래, 나 정도면 괜찮지, 세상은 살만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 하나만으로도 지탱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겉에서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이라도 스스로한테 무가치감을 느낀다면 세상을 등지게도 해요. 가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럴 때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 자존감의 손상으로 인해서 평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네, 자존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감정 조절이 매우 힘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던 사례입니다. 참 안타깝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상황들로 인한 감정 조절의 어려움, 넓게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대응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블루도 결국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 반응이죠. 코로나19처럼 외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인간의 몸과 마음은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듯이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대나무라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마찬가지로 평소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잘 먹고 잘 쉬는 사람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로부터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회복탄성, 뭐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 누구나 소화하고 극복해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지금의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뭐 자신감을 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질병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나무가 부러져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면 아무래도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 몸이나 마음의 컨디션이 나빠졌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 자가치료법, 뭐 예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결국에는 정신건강에 좋은 게 뭐냐, 이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 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적당량, 양질의 식사, 긍정적인 사고 습관, 규칙적인 운동, 잠 잘 자기. 제가 뭐 책 읽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대나무에 비유된 표현으로 이해가 참 쉽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식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규칙적인 운동, 잘 자기. 결국엔 좋은 생각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쉬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의지대로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잠 잘 자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 듣고 알고는 있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정신과에서 불면증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좋은 방법, 추천해 줄 만한 방법 없을까요? 우리 마음 그리고 정신 상태는 수면이랑도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규정한 정신과 질환들의 진단 기준에 잠에 대한 내용이 대체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은 주치의가 잠은 잘 자는지, 그리고 몇 시간을 자는지, 몇 시에 자고 일어나는지, 몇 번이나 깨는지 이런 거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자야 다음날 정신이 맑고 건강하고 또 낮 동안 정신이 맑고 건강해야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낮에 활기차게 생활을 했어야 밤에 다시 잠 잘 잘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자는 것은 잘 자는 것 자체로서의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도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자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꼭 수면제 약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잠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약을 먹지 않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는 간단히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자는 거예요. 잠드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불면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 자야겠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거나 오늘 밤도 못 자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 의지로 분명히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전날에 몇 시에 잤든 상관없이 스스로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다음날 낮잠은 자지 말아야겠고요. 그렇게 내가 나의 수면 패턴을 잡아가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서 긴장도 덜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침대나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체에는 사실 낮인가 밤인가 이런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진료실에서 진료할 때 TV를 자는 곳 가까이 두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대나 잠자리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서는 한번 실천해봐도 좋을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닌 일어나는 시간, 스마트폰 멀리하기. 저도 요새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꼭 한번 실천해봐야겠어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만 지내고 있어 발달 과정에서 정서적인 문제는 없는지 걱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제 지인들도 저한테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학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본인 진료 외에 기타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사실 작년만 해도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셨거든요. 학교 잘 가던 애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사회랑 학교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양육적인 측면에서 가정이랑 분담을 해오고 있던 거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어머님들이 본인 바빠지고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런 면보다도 아무래도 슬슬 아이들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학교나 여러 가지 바깥 활동을 하면서 커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고 또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딱하다고도 하세요. 이 발달의 측면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사회화되고 배워나가는 것들이 많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학교라는 시설, 이 공간은 지식만 습득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적응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사회적인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기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 강한 사회적인 동질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얼굴을 맞대고 같이 놀고 뭐 한 교실에 앉아서 배우고 둘러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이제 사회화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분명히 느끼는 점이 있을 거고 말하자면 집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마음은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그리움이나 대면 관계에 대한 갈증은 나중에 회복되고 난 뒤에 더 강한 결속력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학교를 못 가고 친구를 못 만나는 딱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솔루션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해와 관심이죠. 다시 말하면 공감인데요. 저는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기도 하지만 건강한 보통 아이들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알게 되는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랑 친구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보다 학교 좋아요,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재밌어요라고 신나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서 사실 참 놀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잘못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뜨문뜨문 가거나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심기가 불편한 상태예요. 근데 어른들 시각에서는 학교는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게임하고 앉아있는 애들 보면서 아이고 학교 안 가서 팔자 좋네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이 직접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한두 번씩 등교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친구와 학교의 자리를 대신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규칙적인 외부 활동, 신체 활동을 부모가 이끌어 주시는 것을 솔루션으로 드리고 싶어요. 학교는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성장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나이 때 필요한 신체 활동량이 있고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 건강이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외부 활동, 운동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랑 활동적인 뭘 하겠다 하면은 뭐 준비가 많이 필요한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우신데 그게 사실은 부모 불안에서 오는 걸 수 있어요. 풀어 말하자면은 애들이 머리가 조금만 커도 멀리 좋은 곳에 가자고 해야지 잘 따라 나서 주겠지 아니면 좋아해 주겠지 그런 걱정 때문일 수 있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같이 있는 사람이랑 통하냐 아니냐지 뭐 어딜 갔다 왔다 뭐 그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노는데 꼭 어디 대단한 데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어디 골목길 구석에서도 한참 동안 서서 얘기하고 그 딱딱한 커피숍 의자에 앉아서도 서너 시간 놀다 와요. 가정에서도 정말 집 근처 공원이나 아니면 공터 같은 곳 그런 것도 괜찮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걸로도 운동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세요. 물론 그동안 뜸했던 부모 자녀 관계일 경우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 인정하셔야 되겠고요. 또 꾸준하고 일관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는 것, 동전 한 개씩, 두 개씩 저축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분명히 되돌아옵니다. 우선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해라를 첫 번째, 운동을 같이 해라를 두 번째 솔루션으로 주시면서 아이들과의 관계 소통 노력을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것과 같이 생각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굉장히 뜨끔하면서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말하면서도 뜨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저금하는 마음으로 노력은 해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아무리 부모가 친구 자리를 대신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 친구는 친구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 또래 관계 연결고리가 등교 중단으로 인한 그 공간적 제약으로 발생했다면 그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요즘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죠. 바로 우리가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제 보편화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데요.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규칙적인 독서 모임을 조직해 준다든지 아니면 독서 모임 하자고 하면 일단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모임을 조직해 주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래 관계를 규칙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장려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하고 마음 맞는 친구끼리는 가만 보면 대체로 좋아하는 것, 취미 활동도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청소년이라도 아직 이 체계적인 모임을 조직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절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뭐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일정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각 가정에서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학부모 당번제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등교 중지로 인한 어려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블루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혹은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 및 기타 궁금증,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커피 쿠폰, 스타벅스 텀블러 세트, 디퓨저,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상품도 지급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